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활동가이신 박래곤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관련된 얘기, 두 번째로는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기억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곤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요, 이런저런 이런 그 전문가들 모신다고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을 갖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예, 초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박래곤 선생님도 뭐 그런 건데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한 12년? 12년 정도 2008년? 네, 그때 제가 한국인권재단 이사를 할 때 그때 같이 만나셨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요. 그 인권재단 사람은 이제 인권 단체들, 활동가들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활동, 인권 운동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까 그런 조건들을 만들까 하면서 없는 돈 막 모아서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한 일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재단 사람의 소장 일을 하면서 4.16 재단의 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두 네. 재단의 일이 제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이것저것 직책이 많이 있어서 많이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래곤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마 대표적인 인권 활동가이실 겁니다. 아마 지난 한 30년에 걸쳐서 주요한 인권 투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거의 그 자리에는 박래곤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러면서 조금 약간 이게 그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인권 활동가, 네, 영어로 말하면 이제 Human Rights Activist인데 예. 인권 활동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람인데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고 그걸 이제 또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라고 하면 예. 뭐 독재 정권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런 그런 환경에서 정치 권력에 이제 항거를 하거나 아니면 압제 정권에 항거를 하는 그런 분들의 활동이 이제 인권 활동가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뭐 민주화됐고 뭐 언론 자유화도 됐고 뭐 이렇게 된 나라에서 인권 활동가라는 것은 한국적인 인권 활동가는 그럼 무엇일까? 그런 뜻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도 인권운동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저질렀던 인권 침해,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맞서는 어떤 활동들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 하면 굉장히 센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쌈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생각하죠. 그때 제가 또 해왔던 것들도 그런 이제 국가폭력 현장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국가폭력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 뭐가 관련된 일들을 한 30년 그렇게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미도 되게 강하고 인권운동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사실 그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은 그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인권 운동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저거죠. 요즘에 이제 인권 운동은 그 차별과 혐오 이런 쪽에 제일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장은 하는데 제대로 아직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이 불평등 문제, 빈곤 문제 이런 부분들이 빈곤한 상태에서는 이제 인권을 누리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 불가능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해가면서 서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인권 운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인권재단에 이제 같이 개입을 해서 뭐 일을 활동을 할 때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인권 운동하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강성, 뭐 투쟁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그 시각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나 아니면은 국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에 의한 인권의 시각에서의 국가 운영, 사회 운영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문화적인 운동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워낙 두 가지가 사실 겹치는 얘기죠. 워낙 인권이라는 개념과 유리된 그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사회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억울하게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억울함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또 투쟁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권 운동이 투쟁이라는 것으로 이제 물론 어디나 이제 투쟁적인 성격을 인권 운동이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도적인 개혁보다는 투쟁 쪽으로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권도 많이 제도화됐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도 바깥에서의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 이후로는 점점 제도화돼가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인권이 많이 후퇴했다고 걱정하던 그런 시기에도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인권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벌써 인권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어느 특히든 뭐 그런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라서 제도화적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 법 개정 측면, 법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운동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기업 인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기업 인권 기업하는 쪽에서는 인권 운동하면 자기들 감시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거 저기 그러니까 아예 인권 쪽에는 그런 인권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국제적인 흐름도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가나 이러다 보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사실 계속 한국 기업이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곧 올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올 텐데 사실 걱정스럽죠. 이게 이제 국가든 기업이든 뭐 또 사회든 뭐 이런 데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 근대 이후에 그런 그 국가 내지는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 원리이기도 하고 운영 원리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걸로만 접근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진보적인 어떤 강경한 진보적인 어떤 이런 걸로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인권운동에서는 사실 기준을 삼는 게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국제인권규약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국제사회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원칙 이런 걸로 합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뭐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매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예. 네, 원래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아까 얘기하실 때 4.16 재단 네. 이사장을 하고 계신다. 아니 운영위원. 네, 이사장님 따로 계시고. 네. 지금 보니까 그 청와대 청원에도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4.16 그 세월호 말하는 진상규명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하자는 얘기가 지금 가 있잖아요. 특별법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인데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위원회가 12월 10일 날로 그 활동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종료되는 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기간도 연장하고 권한도 좀 강화하는 이런 법 개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 네. 국민동의청원 그게 첫 번째 그거였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거기에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그런 걸 좀 봐야지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거 봉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 못 보게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결의를 하면 이게 좀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이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을 했고 그 지난번 토요일 날 10월 31일 날 저녁에 다 10만을 넘겨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래 그 박 선생님을 갖다 모시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이 청원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안 알려져 있을 때였는데 자 이거를 좀 그냥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그 따라온 사람들은 아니 그렇지 않다도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쭉 거의 뭐 오랜 시간 이것에 들여다보실 때 국민들 입장에서 질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왜 그렇게까지 이 세월호 사건의 조사를 막으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국민들이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면 조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아니 그 해상교통사고인데 왜 이렇게 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뭐 하고 막 난리하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해상교통사고면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독려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거든요. 그렇죠. 세월호에 대해서 세자도 못 꺼내고 노란 리본 달았다고 그 고문당하고 뭐 이러고 했었고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라고 선언했다고 하고 블랙리스트에 10,000명이나 올려놓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진상규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은 좀 크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할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시 그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476명이 거기 이제 탑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선장과 선원들 18명은 딱 가서 이제 태고 나왔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 구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쪽지 있고 구명조끼 있고 바다로 뛰어내렸으면 좀 더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게 10분이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에 다 살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뛰어내리기만 바다로 뛰어내리기만을 기다리던 어선들이나 이런 게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속보로 이렇게 영상이 아침에 떴을 때 제 출근하기 전에 봤는데 그때 기억에 이렇게 기울은 채 옆에 배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조하겠거니 그러고서 출근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착하고 봤더니 뒤집어졌다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냐가 첫 번째 저건데 여기도 아직 명확한 그걸 못 잡아낸 거고요. 이거를 밝히려면 당시에 이제 그 통신들 뭐 이런 뭐 연락하고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확보는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상당 부분 조작이 돼 있어요. 삭제돼 있거나 편집돼 있거나 뭐 또 숨기고 있거나 관련자들은 입을 닫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상규명 과제가 정말 왜 침몰했냐. 검찰 수사가 얘기한 것처럼 왜 못 구했냐, 그다음에 왜 침몰했냐. 진짜 과적에다가 고박 불량에다가 급변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했거든요. 이거 말고 침몰할 수 있는 원인으로 다른 거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다시 그러면 새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자기네들이 한번 했던 수사를 결론을 바꾸는 걸 잘 안 하죠. 원래 이런 뭐 항공이 됐든 뭐 배가 됐든 사고가 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검찰의 몫은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됐든 뭐 해양청이 됐든 뭐 어떤 관련
그 규제 담당을 하는 그 부서가 할 일인데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지금 검찰까지 간 근데 이제 거죠. 우리나라 이제 해양심판원이 그런 걸 하는 거건데요. 해양심판원에서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해상 쪽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철도 쪽에서 사고가 나면 국토부 산하에 여기 이제 조사위원회가 네. 전문적인 조사위원회가 쫙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해양심판원은 근데 이게 해양 관련한 무슨 기관들이 다 선주하고 이렇게 짬짬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게 시뮬레이션에서 조사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이제 그걸 요구를 하니까 갖다 넣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그 가리고 얘기를 밝히지 않고 이랬던 게 나중에 그 여기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게 또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네덜란드 가서 그 시뮬레이션 조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미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그거를 공개도 안 하고 뭐 아니면 다른 저거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침몰 원인도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가동을 이 됐었는데 선체조사위원회도 최종 결론을 못 내렸어요. 하나는 내부의 기관 고장이라든지 이런 내인설이고 하나는 외인설인데 외인설은 바깥에서 뭐 잠수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거 지금 면밀하게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상규명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가 있길래 박근혜 정권에서 그 청와대에서부터 전 정부 부처가 다 나서서 이 진상규명을 아예 입도 뻥끗도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년 8개월 동안 아주 그냥 아주 집요하게 그 진상규명 방해 작업을 하니까 진상규명 진도를 나가기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가 있길래? 무슨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자꾸 낳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혹을 안 가졌던 사람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서 지금도 관련한 그 사람들이 뭐 저 김기춘 씨라든지 뭐 조윤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해서 뭐 그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또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누르기 위한 행동만이 네. 밝혀졌을 뿐 왜 그러려고 했는지는 지금 안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 그 공개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조사위원 했던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실제로 저 운전 미숙에다가 고박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급변하겠다가 그것이 이제 기울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 네덜란드의 이제 마린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그런 이런 해상 사고 관련해서 연구하고 뭐 하고 그런 데거든요. 거기서 이걸 몇 번씩이나 돌려봐도 그리고 제2자 기회 이렇게 항적도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급변진에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저거 할 정도로 이게 안 나오니까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다 이게 결합을 해서 침몰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사실은 그때 관련자들이 그때 그런 증거들이나 그대로 내놓고 그 관련자들이 입을 열면 쉬운 거죠. 근데 입을 안 열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급변침을 했던 그 운전했던 뭐 항해사며 이런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 선장은 지금 아직도 감옥살이 하고 있고 뭐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 또 살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말한 급변침한 이유는 뭐래요? 거기도 뭐 정확하게 검찰 수사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이제 급변진에서 이렇게 침몰하는 걸 구성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의혹을 갖고 저기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난 10월달에 9월 말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요구한 게 있어요. 국회에 특검을 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특검을 임명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나서 거기에 이제 DVR이 있습니다. 이제 CCTV 영상 기록 장치 그 DVR 그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특검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DVR인 게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60몇 개의 그 CCTV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의혹이 됐던 게 뭐냐면 왜 CCTV에 그 4월 15일 밤부터 4월 16일 사고 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요한 그런 그 장소를 비추는 CCTV의 그런 그 영상 장치에 그게 지워졌거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왜 그랬을까? 이거를 계속 파고 했더니 이게 이제 조작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그 덮어쓰기를 한다든지 네, 뭘 하고 이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그때 2014년 6월 22일 밤에 해경이 뭐 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DVR을 갖다가 수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졌는데 이미 그 전에 그 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때 이제 해경이 건졌다고 하는 것도 바뀌었다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입증이 되고 막 그러는 거라거든요. 근데 요까지는 밝혀냈는데 이제 이거를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특검을 임명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미리 그 DVR을 딱 건져서 그걸 다 보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 이게 만약에 상부의 지시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자, 근데 이 말 듣다 보면 이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박근혜 때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으면 정권이 달라졌으면 장관은 달라지고 지시한 사람은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왜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 조사가 왜 진전이 안 됐을까? 지난번에 이제 일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일기가 이제 박근혜 때 이제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진상규명 방해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방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청문회 몇 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직급 와갖고 그러면 직급 와갖고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 3년 많이 지났는데 일기 조사위원회가 120명 정도로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120명인데요. 네. 이번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저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네. 줄어든 거예요. 인원이 조사 인력이 훨씬 줄어들었고, 근데 해야 될 조사해야 될 범위는 훨씬 더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러니까 원본 확인 작업들이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왜냐 조작한 걸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료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밝히려고 바뀌고 노력하지 난 않는 다음에 관련된 조직이나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의 협조하는 태도가 바뀐 거는 별로 없었다. 태도는 바뀌었죠. 태도는 훨씬 더 뭐 이게 여기 협조적으로 나오지만 결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밝혀지면 자기들 책임도 또 따져야 저거 될 테고 뭐 물릴 테니까 그 자꾸 이제 뭐 은폐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이나 군 관련한 이런 부분은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아쉬운 거는 좀 대통령님이나 이제 정부에서 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라고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은데 좀 그릇이 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일간에서는 뭐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왜 그렇죠?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이 또 있는데 검찰에서도 아까 이제 진상규명 세 가지 과제 중에 이제 주로 진상규명 방해한 데 쪽에 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실제로 그때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재수사할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가주지를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 청원에 들어간 얘기가 수사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행정부에서 대통령 이하 그 행정부가 자체적인 공무원 조직이 됐든 아니면 뭐 경찰을 통해서든
특별조사단을 그러니까 정부 내에 특별조사단을 만들면 뭐 수사권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감찰하는 거랑 똑같으지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거는 안 하고 정부 바깥에 있는 그 참사단 그 조사단한테 수사권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힘들게 가냐라는 생각을 할 수 이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혹 사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혹 사건들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냐면 민간 합동조사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2000년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쭉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민간 합동조사 기구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세월호만 지금 세 번째 이 조사 기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민간 합동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이 관내 조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합동으로 가서 봐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지금 세월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돼서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얘기를 관주도로 관이 제대로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이 사실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예전에도 다른 적도 해보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네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처의 그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쨌든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벌려고 그러지 그렇게 안 되고요. 아주 작은 사건 같은 그런 거에도 이 침묵의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걸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조사를 해가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건도 초기에 모든 사건이 이제 다 그런데요. 초기에 제대로만 조사했으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를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막다 보니까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게 된 거죠. 한번 덮고 나면은 이제 덮는데 그 개입했던 참여했던 사람들로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뒷골이 땡기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입을 닫게 되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정권까지 바뀌고 이렇게 오래된 세월이 되도록 이따가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대로 종료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좀 1년 이상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하는 거고. 근데 이미 3년이 지나왔는데 정권 바뀌고도 3년이 지났는데 1년 연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정권이 바뀌어서 저겠지만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한 거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 2년이 아니죠. 그것도 원래는 3년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 2년으로 일단 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2년을 했는데도 뭐 특별하게 더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상 구체적인 부분들은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 수사권이 있으면 그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압수를 한다든지 뭐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거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거 바로 앞에서 지금 멈추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되고 밝히고 이러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센 권한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걸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해주면 좋은데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거기에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있어요? 예,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산하 언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죠. 그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활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이 진상규명 방해 행동을 했던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검찰이 수사했던 이런 내용들을 전면 재수사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한다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만 검찰은 아무리 잘못된 그런 수사라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은폐에 검찰도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검찰 수사단이 또 그건 또 안 보는구나. 예, 자기네들 한 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1994년도에 그 광주 5.18 관련한 저거를 그 당시 광주 유족하고 5.18 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잖아요. 네.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네.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검찰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막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하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전 확인 못했어요. 그게 한국 검찰의 역사인 것 같거든요. 막 들고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뭐 받고 이런 법도 만들어지고 뭐 하고 그래야지 겨우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네 검찰이 했던 수사를 뒤집는다? 아직 못하고 그런 걸 못 본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민간합동 조사단에게 수사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적으로 굉장히 네. 큰 권한을 맞습니다. 준다는 게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워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법 경찰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걸로 좀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는 제일 난감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언제까지 다 선례 따지냐 이런 거잖아요. 선례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반민특위밖에 없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고 해결되고 이런 것도 못 보지 않았냐 이런 답답하네. 답답한 거고요. 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네. 내년 4월 달이면 그 이게 네. 사건이 난 지 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건이 난 지 7년이면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버려요. 네. 뭐 살인죄라든지 뭐 이런 거가 적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공소시효는 7년 안에 다 끝나거든요. 조금 나가면 뭐 10년짜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나면 나중에 죄를 밝혀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키자. 이게 이런 것도 지금 저 법 개정 사항에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의 반응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곧 뭐 법안을 발의를 한다. 그 유가족들의 그런 저거를 받아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 개정해서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쟁점 아까 같이 사법 뭐 수사권 같은 걸 줄 것이냐 사법 경찰권 같은 걸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그 논의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만약에 뭐 저한테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하고 이 얘기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하던 정권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3년이 더 다 4년째가 다 되도록 3년 반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새롭게 진상 규명에서 밝혀진 것은 없이 여전히 저러고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니? 이런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외국에도요. 외국에도 쉽지만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무슨 정치적인 뭔가 있거나 뭔가 좀 부담이 되는 뭐 사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서 저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 같은 데서도 그 나름대로 공정하게 될 것 같잖아요. 아 거기 뭐더니 리버풀 거든수는 무슨 저기 구장이 있어요. 그 구장이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한 100명 가량 사망한 압사한 적 있죠. 예. 그거 진상 규명하는데 27년 걸렸거든요. 영국도. 예, 근데 27년 걸리고 났더니 뭐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네들 책임을 도리어 그때 당시에 그 축구 경기 보러 들어온 관중들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한테 돌린 거예요. 네? 거의 이제 뭐 훌리건이라고 해갖고 막 난동 부리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중에 이 유가족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찰의 그런 조처가 잘못돼갖고 사람이 죽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게 결국 경찰 책임이에요. 근데 경찰 책임이니까 경찰 책임이 경찰한테 조사를 맡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계속 그거를 은폐 덮고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도 영국에서도 그 유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도 안 좋았어요. 아 이제 지겹다. 이제 그렇죠. 그만하자. 이게 언제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27년 만에 밝히고 그 경찰청장이 뭐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뭐 조치들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밝혀도 되나 보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네. 우리만이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 치환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조직의 잘못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수록 네. 더 진상 규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예, 정부 거죠. 기관이 개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내년이 7년인데 굉장히 시간은 자꾸 가고 이제 유가족도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들도 답답하고 시민들 중에도 뭐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이러고 있고 뭐 심지어 세금이 아깝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유가족들이나 이거를 진상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가족들이 왜 저렇게까지 나서서 그러냐. 유가족들은 그렇게 나서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죽은 가족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애들이 그렇죠.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고 이게 어머니가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이분들은 이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아이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내준 숙제다 이거는. 나중에 죽어서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왜 그랬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밝히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죽음을 그러니까 헛되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 헛되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좀 더 이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그런 희생 덕에 헌신 덕에 우리가 좀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좀 박수는 못 쳐줄 망정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1년이면 이렇게 100몇십억인가 이렇게 쓰고 200억인가 이렇게 쓰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예산이. 근데 전체 예산에 보면 잘 크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구도 필요한 조사 인력도 이제 확충을 해주고 그리고 권한도 좀 두고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각 부처들도 이제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서 빨리 끝내는 게 서로의 고통을 줄이는. 이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권 운동도 아니고 그냥 국가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슈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가습기 사건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한 번도 뭘 깨끗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해상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월호처럼 이게 끌어올려서 인양은 한 적은 있죠. 인양을 해서 미수습자를 그렇게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사기구도 계속 만들어서 조사 계속하고 또 이제 그 선체도 또 보존하고 추모공원도 만들어가고 이러질 않았죠. 그냥 그 사고가 나면 그대로 그 보상해주고 돈 몇 푼씩 주고 또 보상하고 묻어버린 겁니다. 또 그게 해상 사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풍백화점 같은 여기도 보면은 지금 거기에 가면 흔적이 없잖아요. 그쵸. 삼풍백화점 여기서 삼풍백화점 때 5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이 사람들 위령탑이 저기 양재 시민의 숲에 있거든요. 저런. 양재 시민의 숲에 있으니까 아무 관련성도 없고 저런. 그다음에 시민들이 모르죠. 거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런 참사 대형 참사가 나오고 뭐 이러면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죽음을 멀리 해버리는 거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거든요.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거는 후진국형이에요. 우리나라 창피할 정도로 후진국형이에요. 후진국형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부실하게 했거나 여기 부정부패가 개입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참사 규모, 그런 후진적인 참사 규모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렇게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도 찾아내고 다시는 이게 재발하지 않을 방지책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 문제에서는 진전된 이런 결과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놓아버리면 또 세월호 같은 이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서양에서 그 비행기 여객기 큰 사고가 나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드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고 나면은 누구도 그 항공 그 감시를 하는 국에서 그 가가지고서는 이제 쫙 치고서는 아무도 못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는데 짧아도 적어도 6개월, 길면 한 2년씩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상조사 발표를 하는 그 포인트를 보면 이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원인을 밝힌다라는 그 사고 방식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안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생명안전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 저희 이제 생명안전 그 시민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안전 기본법 법안을 좀 만들어서 국회의원들과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중대 사고들, 중대 안전 사고들과 관련돼서 독립적인 전문적인 기관이 조사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해상 쪽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립성이나 이런 독립성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독립적인 조사 기관을 놓고 그 전문성이 있는 저기들 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계속 축적하고 연구도 계속 되면서 어쨌든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 발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또 전문성이라서 그 분야 해당 분야의 사고의 경우 조사를 한 경험이 많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경우에도 FAA인가요 하는 데가 그 뭐죠 그 최근에 있었던 그 737 보잉 그거를 제대로 이제 감시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설계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체와 그 감독 당국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서로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감시나 아니면 견제를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리다 보면은 그 분야 사람을 써야 되고 그 분야 사람은 그 피감사기관 또는 피감독기관인 업자들이랑 결탁하기가 쉽고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데 항공사고, 철도사고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에 이제 이 조사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실력 있게 좀 한다고 그러는데 해상 쪽은 정말 그런 게 그렇죠. 이번에 확 드러나는 게 그거였죠. 실제로 해상 운송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 부분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보조금도 제가 듣기에는 이 섬학교 선생님 하신 강지원 씨 말에 의하면은 미리 돈을 주기 때문에 선주 업체 입장에서는 안개 떴다고 안 뜨는 게 좋대요. 돈은 받고 나는데 운영 안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기도 보니까 가버넌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저도 뭐 일반 국민의 하나인 것이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이제 정권 바꿨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조사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기를 그냥 기대하고서는 우리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해결이 안 되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게 하는지 보기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참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단계 진짜 넘어가야 우리나라가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가깝 답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원래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박 선생님 모시게 생각하게 됐던 얘기로 좀 넘어가면 올해 봄에 책을 쓰셨어요. 갖고 오시는 그 책이 이제 인권 현장을 갖다 그 방문해서 쓴 얘기들인데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는 책인데 올해 5월달에 이제 냈고요. 구상한 지는 한 10년 됐고 뭐 쓰겠다고 한 거는 6년이 지나서 이제 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2014년 상반기까지 다 쓰고 이거를 출판사에 원고를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2014년 4월달에 세월호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터지니까 뭐 거기서 이제 그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 활동들, 대책기구 활동들
뭐 이런 거 하다가 도저히 짬이 안 나고. 왜 이 그러다가 책을 쓰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인권 운동을 하면서요. 계속 부딪히는 벽이 있었어요. 분단의 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가려고 하면 이거를 막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거든요. 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없어야 이제 자유로운 어떤 이런 자기 사상과 신념들을 갖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의식 속에 그런 빨갱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방정국하고 연결이 되고 제주 4.3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한국 전쟁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이제 찾아가 보면서 이 우리나라 인권 구조의 그런 인권 문제의 그 구조, 그 원형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다 보니까 여기를 사상부터 좀 뒤지게 됐고요. 이걸 쓰게 됐던 계기는 사실은 2011년에 저희가 이제 인권재단 사람에서 인권센터 만들다고 모금을 하다가 하다 할 게 별로 없어서 인권 현장을 다니면서 이걸 이제 소개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금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더 인권의 매력적인 문제가 거예요. 예, 예. 인권의 문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의 예, 이슈가 예. 아니라 우리 역사와 생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는 거를 예.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름 동안을 제주 4.3에서 분단 현장까지 쭉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페북에다 연재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이게 그래서 왜 인권 문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재미없다고. 네. 근데 이렇게 그 현장 가서 여행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인권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이제 그 제주 4.3부터 갔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는 아직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런 냉전적인 인식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 전쟁을 선동하는 그런 남과 북의 그런 전쟁을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선동하는 게 전쟁 기념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을 보면서 그걸 좀 짚어보려고 좀 그랬고요. 저쪽에 그 소록도 쪽에 가서 그 한센인들이 차별받는 그런 거를 또 좀 전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한센인들이 그때 시기에 그 우리 사회에 가장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살던 처지가 계속 열악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격리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게 사실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또 지속되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뭐 고문 현장, 남영동 대흥문실, 뭐 안기부터 그 서대문 현장, 형무소 이런 데도 이제 보려고 그랬고, 광주 관련해서는 이제 광주는 두 꼭지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처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이제 불처벌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처벌 원칙, 불체벌과 관련된 처벌돼야 될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이제 쓰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마성모란공원을 좀 소개를 좀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월호 참사 현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8꼭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아까 우리 잠깐 언급한 건데 그러한 크게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회나 국가가 개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있지 사람들 그 생활에 또는 자기들 의식에 체화되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 침해, 간단히 말하면 인권 침해가 별거 아니라 뭐 그냥 생명을 뭐 그냥 죽인 거죠, 그렇죠? 대놓고 죽인 건데 그것을 이념이라는 걸로 덮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이 지금도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를 까먹고 지내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장성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4.3 얘기를 뭐 듣고 했었지만 우연하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그 지나가다가 그
그 4.3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가.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처랑 같이 갔었는데 그 가서 보는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저도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고 그래서 나도 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 가서 보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오감이 다 작동하면서 그걸 느끼게 그러게 되니까 말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지나간 역사로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 그 고통을 당했던 거고 또는 가해를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또 이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라서 그때 거기에 현장에 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도 전하고 싶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모란공원. 예. 왜 그 여러 소위 말하면 열사다가 뭐 민주운동을 하시던 분,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왜 모란공원에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전태일 열사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 예, 전태일 그게 열사가 그 책에 그 얘기가 없어. 왜 여기 이렇게 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랬나요? 예. 그냥 있다라는 말만 하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설 공원묘지가 시작된 게 1966년 그 마성 모란공원이 허가를 받으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1968년부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묘지를 분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망우리 공동묘지는 뭐예요? 그게 공동묘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설 공원묘지가 생긴 거예요. 저건 공립이고 여기 망우리는 예전에는 공립이고. 이 공동묘지가 마을마다 이게 뒷산에 있었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같이 공동으로 쓰고 이런 게 이제 공동묘지예요. 망우리 공동묘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6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공원묘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최초가 마성모란공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1969년 11월 4일 날 그 권재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사형당해서 서대문용모에서 사형당해서 거기 묻혀요. 그 다음에 1970년 11월 달에 전태일 여사가 거기서 묻히는 거죠. 전태일 여사 묻히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뜨문뜨문 가서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제 동생이 거기서 또 이제 분신하고 나서 거기 사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부터 쭉 이렇게 이 수도권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운동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모시는 이런 게 이제 뭐랄까 관행이 됐다고 할까? 몰랐는데 이렇게 된 거기 거죠. 보니까 노회찬 전 의원도 예, 거기가 예, 계시고 김진균 선생님도 거기가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찬찬히 들여다 보면 최근 그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뭐 사건들과 관련된 아니면 중요하지만 또 잊혀진 그런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운동사는 이쪽에 이제 그 무덤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보면은 다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특히 노동 쪽과 관련돼서는 정말 전태일 열사 이후에 노동운동사를 다 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분들이 거기 다 계시죠. 쭉 저는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인 그런 그 장소적인 경험이 제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은 4.3이 있고 또 하나 이제 5.18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없는데 이 책을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그 소개를 본 글을 보고 이게 뭐 약간 기행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행문도 아니에요. 또 막상 보면 그 정통적인 기행문에서 좀 벗어나 있죠. 예. 여행서 같으면 약간 이제, 역사 현대 역사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약간 현장성을 담아가지고 예. 묘한 장르의 글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행서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여행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그 재판을 찍거나 그러면은 좀 지도도 좀 넣고 그 색인도 넣고 좀 그래야 되겠다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되게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고 거기 풍경이 어떻고 또 거기 맛집이 어떻고 숙박시설은 어떻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지. 그건 안 되지. 예. 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그 줘보세요. 이게 느낌이 예. 그러니까 기억할 것이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도리어 네. 이 제목이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게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땅과 사람인 건데 예. 그것이 우리한테 바로 옆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근대사라는 게 뭐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근대사라서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 기록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이념적인 이유로 기록이 약하다는 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건데 이제 조금씩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복원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생각해보면 지난 한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 접근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주 4.3도요. 그 현기영 선생님이 1978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을호에 창작가 비평 가을호에 그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 중편 소설을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그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 저 그거 읽고 뭔 얘기한 거지? 이렇게 잘 몰라들었었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아주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97년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운동 사람을 했을 때 인권영화제에서 그 레드헌트라고 당시에 이제 그 토벌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뭐 3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가 레드헌트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빨갱이 사냥이죠.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것 때문에 경찰이 인권영화제 하는 학교를 봉쇄하고 그리고 집행위원장이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령부 대표를 구속시키고 그랬어요. 그 몇 년에? 1997년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 4.3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12월 말에 그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1월 달에 그게 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공포가 돼서. 그때부터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도요. 1960년에 그러니까 제주 4.3뿐만 아니라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유가족들이 1960년 4월 혁명 시기에 전국에서 유족회를 만들었어요. 다 유족회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이제 무덤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도 수습해서 무덤도 만들고 추모비도 세우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국적인 유족회 연합 배가 만들어지면 신원운동, 원한 이유로 풀어가는 신원운동을 막 벌이고 그랬고 활발하게 벌였거든요. 근데 1961년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유족회 간부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묘지 어렵게 만든 묘지 파묘해버리고 그거 이제 그 추모비를 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토를 또 취해야 되니까 유가족들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다가는 잡혀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뭐 학자들이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했었고 87년 이후에 그냥 거기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전에는 감히 겁나서 말 못할 이런 금기 사항들이 풀려온 거죠. 뭐 이게 뭐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4.3이 있었다는 건 저는 비교적 뭐 집안 분위기로 좀 알기는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뭐 전후 혼란기와 한국 전쟁기에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8년 창비의 그 소설이 나왔을 때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 6.25 전후 겪었던 것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 이렇게만 저는 받아들였지 그 엄청난 그 규모라고 할까 그거를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이제 현장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 묘지에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이렇게 많아. 근데 그건 사실 돌아가신 분 중에 그야말로 일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많은 비석에 놀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의 그 의미가 확 오는 거죠. 4.3 평화공원을 가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비석의 뒤를 보면서 놀라는 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죽지 않았어. 예. 대구에서 죽고 맞아요. 광주에서 예, 죽고. 이게 무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보도연맹처럼 6.25 내려오니까 예. 그 감옥 가 있던 사람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야. 그게 맞습니다. 예. 처형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전 산내 골룡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대전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정치범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서 많이 학살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1교포들 중에 보면은 제주도 출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뭐 제주도가 일본에서 뭐 가까워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폭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는 이제 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 그렇죠. 가게 됐었고요. 폭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배들이 있었으니까. 네. 자기네 가족을 죽인 게 대한민국 군대고 경찰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폭도의 누명을 벗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요. 그 해병대 초기 그 병력 중에 상당수가 제주도 청년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 때 동원돼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제주 4.3의 그 편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사계리 공동묘지를 가서 충원비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사계리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12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잖아요. 야, 그게 참 그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폭도라고 하는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또 대한민국에 이제 군인으로 나가서 또 전쟁에 또 죽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대학살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볼 때 대단히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제가 드는 느낌은 가봐야 되나? 뭐 이거 빠뜨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확 들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또 근데 올해 책을 내고 이제 이 현장들을 사람들 모아서 답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 욕심은 사람들하고 거기 답사를 해서 현장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사건도 좀 이해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인권 얘기도 또 하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북콘서트도 딱 한 번 하고 아니 여기저기에도 좀 불려저기 해서는 했는데 본격적인 그런 홍보 활동도 못 하고 막 그런 거죠. 저는 좀 이게 같이 여러 명이 많이 가는 건 어려우니까 이게 책을 보신 분들이 좀 여기 있는 현장 좀 다녀보셨으면 그래서 한번 본인이 좀 느껴보시고 이랬으면 좀 좋겠다. 저는 사실 필자로서 아주 더 저는 사실 그런 바라는 거죠. 장소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야. 힘들어요. 네. 본인 자기가 그냥 그리고 가뜩이나 또 사실 우리가 그 멀리까지 그거를 보러 가게 되지는 또 않잖아요. 사실은 다른 일로 갔다가 보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또 가면 아무런 맥락이 없으니까 사건으로만 알지. 가면 또 약간 좀 휑하다 그럴까, 썰렁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한 그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재밌진 않죠. 예. 저는 이제 드는 느낌이 제주도로 가면 몇 군데 좀 더 가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떻게 그런 건데. 그건 저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게 참 한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존엄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세계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 태도에
배이지 않으면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정치, 뭐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의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구현을 할 거냐라는 것이 활동가의 프로테스트, 그러니까는 항거 또는 저항 또는 항의라는 걸로만은 영원히 쳇바퀴 같은 싸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체현하지 않는 한 항상 이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뭐 김용균 뭐 이렇게 비정규직 이런 문제라는 것도 보면 그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것도 보면 그게 개개인의 그 삶에서 그 문제를 느끼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한 그게 활동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도 여전히 그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참 어떤 때는 참 되게 왜 이렇게 막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지치게 만들어 하는 이런 거 네, 있는데 이렇게 또 제가 그래도 저 인권운동만 이제 33년 차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 될 건 또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도 하는데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고 이런 세대와의 인권 의식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젊은 세대 안에서도 뭐 엠번방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사람들이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그거 좀 가르치고 네, 하고 네.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네, 이런 네. 분들은 직업을 하고 막 네, 그거 하지만 네, 여기는 그게 왜 문제야? 이 젊은 아, 사람들. 정말 선생님 그 말 나온 김에 저 그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볼게요. 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 예.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자기 주위에서 이렇게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공개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또 현상은 굉장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수용도가 높은 것처럼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막 돌아가요 밖에서는. 예. 근데 내가 보기에 실제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뭐라 그러나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예. 그렇죠? 차이가 그 뭐예요? 그 전- 갭을 이 좁혀야 되는데. 그게 약간 겉으로 잘난 척 폼재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 차별 의식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차별 의식을 이 잘못됐다 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겉으로 드러냈다가 내 비난의 대상이 돼.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병신한 말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병신한 말 쓸 때는 눈치를 봐요. 이거는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가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차별적 언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식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저거는 속마음은 안 바뀌어도 이렇게 된 거죠.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여성에 대해 대놓고 이렇게 성차별적인 것도 이런 거 많이 했고 막 음담패설도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눈치 보게 되고 하나 이제 조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오잖아요. 그게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성세대들 특히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관을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저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건 뭐 상식화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그 교육의 힘이 이제 크다고 봐요. 예, 교육의 힘이 크고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는 그 학교 현장에서 예, 교사들이 예. 그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언급을 하고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했다는 차별과 얘기인가 뭐 보죠? 이런 거 뭐가 다차별이다는 가르치니까 어.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 사회잖아요. 국제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젊은 친구들도 보는 거죠. 그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들에서 심지어 동성혼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 의문은 말종의 일종의 네.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할로윈 데이도 뭐 하고 예, 예. 뭐 크리스마스도 기독교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서양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건데 재미랍시고 성소수자에 대한 뭐 괜찮다는 식의 그러한 그 표현도 약간 서양 흉내내는 거짓 허위 의식은 아니에요? 허위 의식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제 허위 의식이었었던 것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또 그 성소수자 운동이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94년도인가 이제 대학 내에 이제 성소수자 그룹이 많이 시작된 이후로 그걸로 따지면 벌써 20몇 년 지나고 온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성소수자들이 이제 자기 존재들을 드러내기도 했고 자기들식의 그런 주장들도 나오게 됐고 이게 또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지금 있으니까 아마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장애인 운동이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해 온 게 아마 성소수자 운동 아닐까? 근데 성소수자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발전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수자나 이런 저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의식들이 좀 형성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은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6월달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네. 게 보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이 거의 80% 이상이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는 훨씬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신도들을 조사해도 절반 이상은 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도 네. 예, 이게 차별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이게 코로나 상황은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지만 이런 속에서 사실 꼭 소수자라는 게 예.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지행도 사실은 소수자일 수 있는 면이 좀 있으니까. 예. 네, 그런 효과가 있구나.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그 약자들 소수자들은 더 힘들죠. 그렇죠. 더 힘든데 그런 중에도 그런 의식들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로 어떻게 반영시켜 주느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게 이제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가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 몫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죠. 아직 법 제안은 안 됐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이번에 이제 6월 29일 날 정의당에서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 발의를 했고 그래서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그래서 거기 아예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회에 공고를 한 상태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의는 아직 안 됐어요? 예, 민주당 거는 아직 발의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의 네. 교회 쪽 목사들을 눈치가 보는 거죠. 괜히 지역구에 표 떨어지니까 이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이 이제 예전하고 20대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작구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은 아는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거의 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법안 지금 최종 조정하고 있는 이런 거라서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심의할 때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네. 뭐 지금 있는 국가인권위가 낸 권고한 법안도 그렇고 정의당에서 낸 법안도 그렇고
사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마치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에서 무슨 뭐 설교도 못 네. 하고 뭐 그러고 다 잡혀갈 것 것처럼 교회 파괴될 것 것처럼 난리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차별적인 설교는 허용한다. 아니 거기에 그 합당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별로 네.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교회 그 자기 직업상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거 이러지 않았는데도 막 저렇게 왜곡을 시키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차별금지법에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제일 좋은 부분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 50%밖에 안 됩니다. 52%인가? 올해 8월달에 나온 통계청의 그 통계청의 발표에 보면 그 정규직이 332만 원 받는 동안에 여기는 171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5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차별로 볼 수가 있죠. 예, 고용 형태, 뭐 임금 수준, 노동 조건들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차별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이고 사실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 자꾸 비본질적으로 왜곡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거죠. 글쎄 잘하면 뭐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 꼭 제정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인권적으로 업그레이드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있는 그 평등 조항이 있잖아요. 그 헌법 몇 조죠? 그 11조에 있는 그 평등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저기 하는지. 우리는 원래 글과 말로는 해놓고 실제가 달라도 되는. 근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런 정도는요 어느 나라든지 대체로 이게 민주국가에는 다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네. 네. 도리어 없는 게 신기했던 신기하죠. 거지. 예. 그러니까 막 그 혐오 표현을 막 하고 그래도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우스운 얘기가 뭐냐면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미국에서 하는 정책과 한국에서 하는 정책이 달라요. 미국에는 거기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는 못하도록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 혐오 표현을 막 하고 가짜 뉴스를 저기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규제를 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한국어의 중요한 그 자산 중에 하나가 욕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건데 그게 막히는 거가 되나? 예. 그렇군요. 차별금지법도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계산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발의를 정의당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소위 말해 이제 정의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건 내가 침 바른 거 내공으로 돌릴까봐 일부러 조금 뜨악하게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치인들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그 정치적인 계산은 이게 2007년부터 그 법 제정하자고 그러다마다 무산되고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뭐 13년 끌어온 거예요. 네. 13년 끌어왔고 이제 사실 내용적인 것들을 다 확인할 거 다 확인했고 토론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제정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 여론조사들 이렇게 해봐도 훨씬 더 인식이 높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다른 나라 유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창피해요. 아직 맞아요. 차별금지법 벌써 몇 년째냐 아직도 이거 못하고 통과되고 나서도 통과됐다고 밖에 나가서 말하기도 좀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인권 활동가로 산다는 게 참 고달프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잘 버티셨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버티라고 말하면 좀 욕이 되나요? 그런데 고생 좀 마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후배들이 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데 좀 앞으로 집중하려고요. 제가 현장 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이제 이렇게 든든한 백이 돼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잘 지키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